이륜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이요. 로키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2월 넷째 주 KBL 루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잘 보셨죠? 자, 2부 댓글 운송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김민건님이 항상 이륜농구에 감사드립니다. 6강 탈락 예측 방송 이후 LG가 12경기에서 10승 2패네요. 네. 진짜 엘동혁 기자님 맞으시네요.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더 세요. 진짜 느껴져요. 아, 진짜 고맙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더 힘들어. 네. 또 최근에 또 그 현장에서 이제 LG 팬분들이 이동혁 기자에게 진짜 감사를 표했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아, 몇 분 계셨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난번 이제 LG하고 KGC 게임 때 갑자기 어떤 이제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분이 오시더니만 안양에서 안양에서 오시더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LG 비판 많이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갔는데 근데 다음날 우리가 대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내려갔는데 이제 그분이 또 경기장 밖에서 또 오시더니만 또 같이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산 사는데 현대모비스 김현민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런 분들이 있구나 진짜로 대단하시다. 역시 그 KBL이 아직 죽지 않았어. 부산이면 사실 KT가 이렇게 했다가 손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와서 이제 1박 2일로 아마 안양에서 이제 대구로 오셨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랐죠.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고. 그런데 그분이 또 LG 비판 또 많이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칭찬합니다. 진짜. 칭찬으로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칭찬할 거예요, 나 진짜. 약간 이제 요즘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이제 고백으로 공격한다고. 유동혁 기자는 칭찬으로 공격하는. 침공할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칭찬합니다, 저희. 떨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원님이 오다 이제 LG 얘기인데 이제 조상현 감독님은 경기 때 A4 용지에 메모해 두신 거 양복 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보시더라고요. 정말 배우신 분. 하트 뿅뿅뿅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상현 감독님이 저희가 아직 이제 뭐 시즌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지켜봐야겠지만 자, 이 감독상 누가 받아야 될까?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김상식 감독님도 신인 감독님이시고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조상현 감독님도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 2위 차지하면 조상현 감독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게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조상현 감독은 칭찬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좀 이제 살짝 꼬우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상현 감독님이 이제 이런 양복 안춤해 놓고 수시로 보여 정말 배우신 분 하트 뿅뿅이지 않습니까? LG가 지금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만약 성적 교체하셨으면 기억도 못해서 그렇죠. 꺼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LG 팬분에 대한 소심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또 이제 뭐 어워즈 KBL 시상식 할 때 저희가 또 저희만의 픽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토끼님이 54경기 한 경기라도 출전할 기회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비주니어 선수들이 최준용 선수 이야기 들었을 때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발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하시면서 쭉 쓰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최준용 선수의 이 경기 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댓글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비판 좀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전희철 감독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준용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나쁜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옹호하는 부분이 하지만 즉 이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딱 뭔가 오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근데 MVP 레벨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준용 선수 제가 싫어하지 않은 그 재능이 굉장히 좋고 대표팀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외부 활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농구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그 농구안에서 뭐 세리머니 하고 뭐 이런 부분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난 안 했으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지금 제가 볼 땐 최준용 선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불안해요.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선수 이제 에이스잖아요. FA가 되면 거액을 받고 아마 뭐 남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갈 텐데 거기에서 아마 다른 구단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 선수가 과연 에이스인데 에이스면 상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어떤 소나무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머지 선수들을 붙여서 이걸 우승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해야 되는데 최준영 선수가 이 코트 바깥에서 자꾸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면 아까 뭐 SNS 얘기도 하셨지만 일부에서 만들어내면 그래서 뭔가가 이제 팀이 흔들린다 이러면 이 선수 그 개인 최준영 개인적으로 내가 최준영 선수 삼촌이다 어떤 형이다 그랬을 때 저는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몸값 깎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정 선수 아마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KBL을 대표하는 선수고, 내가 이제 이 선수들이 뭐 힘든 스케줄이 다른 선수도 힘들어하고 또 예를 들어 뭐 다른 선수 다치고 이러니까 그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내 목소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선수들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아마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짧은 생각이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에는 그만큼 책임감이 따릅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단 축소라고 얘기를 그 경기수 축소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사실 일자리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건데 그렇죠. 물론 이제 생각 못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이 발언의 파장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뭐 식스맨급 선수들이나 아니면 후보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구단의 어떤 축소 방향 때문에 만약에 나가야 된다거나 또는 2군 선수들이 이제 잘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이제 나가게 되면 방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그런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은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세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뭐 단순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준영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JJK님이 항상 KT 마지막에 다뤄져서 아쉽습니다만 제로 존슨 나 에이스 안에 최성모 한의원 빨빨이들에서 빵 터졌네요. 요게 좋네요. 야, 우리 또 그 이동환 기자가 이제 회심의 어떤 드립이었는데 그렇죠. 통했습니다. 저 거의 타율이 1풀이거든요. 네. 근데 그 1푼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한 3푼이. 네, 3푼이. 네. 그래서 한 이제 한 3달 또 잠수 타겠습니다.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1승 1패고 현재 이제 2위 여전히 이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G는 뭐랄까요, 플레이오프가 뭐 가냐 마냐 이런 뭐 4강 직행하냐 마냐 뭐 이런 불안전성이 아니라 이제 되게 안정적인 강팀으로 자리를 본격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KGC전에 완패를 당했는데 LG가 역설적으로 매우 견고하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게임을 한번 봤을 때 LG가 KGC하고 게임을 했을 때 완패를 했죠. 31점 차까지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팀 그 경기 자체가 좀 흔들려야 되는데 LG는 경기를 그대로 해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관희가 좀 급한 부분들, 뭐 김준이 좀 급한 부분들은 느껴져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경기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후반에 결국 반격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뭐 물론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경기를 끝내요. 결국 졌죠. 많이 졌지만 졌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어떤 경기력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그 다음 게임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몇몇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농구를 착실하게 하고 있고 선수들이 어떤 자신감이 느껴진다. 물론 KCC 전에서는 컨디션, 뭐 어떤 전술 또 KGC가 상대적으로 전반에 굉장히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야투율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LG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예전 같으면 LG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 경기를 그래도 접전을 만들어 놓고 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했다. 이거는 LG의 힘이 이제는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LG에 대해서 경기를 치를수록 한계가 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객관적 전력이 LG의 어떤 플러스 요인보다는 나머지 팀들의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접전을 치르게 되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또는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패를 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 LG 지금 승리의 원동력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아, 하지. 네. 근데 지금 LG 이렇게 보면 그런 이제 퍼스트 라인업, 퍼스트 유닛, 세컨 유닛에서 어떤 라인업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있고 또 플러스 요인들도 좀 생겨. 그러니까 양준석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정인덕, 또 이승우가 또 들어오게 되면 이승우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이런 그렇죠. 호재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LG 돌풍은 이제는 인정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이 양준석이 굉장히 좀 이제 인상적인 여러 의미로 네. 인상적인 이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 KGC전에서 9점 2어시스트. 근데 이제 이날 경기는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투입이 많이 됐는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다 같이 보여줬고 이 캐롯전에서는 또 이제 좋은 활약을 하면서 뭔가 이 LG 가드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요소로 자리매김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 단점을 좀 일단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은 패싱 능력, 좋은 슈팅 능력, 즉 이제 현대농구에서 필요한 공격형 가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스피드가 평범해요. 파워는 떨어지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 좀 이제 미꾸라지처럼 휙 빠져나가면서 뭔가를 이제 하는 그쵸.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양준석이 과연 이 그 리그를 치르는 속에서 어떤 적응이 돼 있느냐, 거기에 따른 빠른 어떤 판단력, 그리고 거기다는 슈팅 셀렉션, 그리고 패싱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KGC 전에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KGC가 그만큼 강하기도 하고 KGC의 그 매첩 상대 자체가 파워를 바탕으로 범핑을 해가면서 양준석의 슈팅의 어떤 밸런스를 흐트러뜨리고 거기에 따라서 압박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양준석이 에어볼을 한 차례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거기에 좀 기인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 이제 캐럿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의 왜 신인 드래프트 1순위이고 LG가 지금 쓰고 있는가?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도 쓸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태핑을 하는가를 보여줬던 그런 게임. 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재도 선수가 이 캐럿전 끝나고 양준석은 내가 옆에서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 따라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동 선수가 리더로서 약간 이제 좀 많이 띄워준 거기도 해요. 그렇죠. 좀 자신감 얻으라고 띄워준 발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저희가 자막에도 좀 나오지만은 그 이재도가 사실은 기복이 되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 스타일이 확 꺼져.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사실은 어떤 게임 운영이나 시야보다는 자신의 어떤 득점력과 스피드를 통해서 게임을 풀어가고 여기 또 수비 기여도를 높이고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풀어가는데 양준석은 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다른 타입이죠. 네, 슈팅력이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패스 센스가 좋고 조상현 감독도 이 KG 시즌 끝나고 뭐 이제 패스 센스나 트레이션 게임에 대한 운영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로 이 선수의 어떤 이제 순간적인 센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구탕은 또 이제 패스나 어떤 이제 이런 패스 게임에 대한 부분은 좋지만은 지금 슛 레인지가 너무 짧은 게 이제 상대 팀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거의 대놓고 세깅을 하는 지경이 그렇죠. 이러면서 위력이 좀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준석이 구탕 이재도와 다른 색깔에서 다른 강점을 가진 채로 어쨌든 로테이션에 안정적으로 한 10분 정도만 안착이 된다면 이거 LG가 진짜 가드진 운영이 무서워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양준석 같은 경우에 지금 LG의 시스템에서 가치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마레이 그리고 단테 커닝햄 이 두 선수 그리고 김준일 이런 골 밑에서의 어떤 자원들이 충분히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괜찮고 골 결정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패싱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되면 거기에서 뭔가 폭발적인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비는 여전히 탄탄한 채. 그렇기 때문에 양준석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양준석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스피드의 어떤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의 어떤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밀려다니지 않으려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선수가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험만 조금 이제 한다면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빠르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양준석이 이렇게 적응을 해서 만약에 플레이오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히든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LG 하면은 투트랙 운영. 네. 여기에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아셈마레의 중심이었던 네. 운영이 되고 세컨 유닛에는 어떤 활동량과 수비력 그리고 커닝햄의 어떤 영리한 플레이들 이런 게 기반이 됐는데 여기 양준석 한스푼이 네. 굉장히 좀 이제 뭔가 굉장히 독특한 또 퓨전 요리 하나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양준석이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많이 오게 될 줄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저는 다음 시즌부터 좀 기용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선수에 대한 재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이 좀 있고 하지만 일단 프로는 쉽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짜 단점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이거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LG를 지금 칭찬을 했죠.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기까지. 네. 이제 강팀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팀이 되는 순간 네. 이류농구는 네. 단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더 잘해야지. 너희는 이게 안 돼. 이거 KGC, SK 팬분들 잘하시거든요. 네네. LG도 강팀 되면은 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이제 주간 선수 4승입니다. 이 팀 아이고. 진짜 일정이 엄청 빡빡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어제 이 매진 정말 명승부. 저는 KBL이 일주일에 한 경기만 이런 경기가 나오면은 저는 흥행 다시 될 거라고 봐요. 아우, 정말요. 예. 진짜 한 경기만 있어도 이런 경기가. 어제 제가 네. 잠실 학생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옛날 제 기자 초년병 때 한 3, 4년 차 때 그때 막 이걸 막 두드려요. 예, 제가 기가 좀 안 좋거든요. 예. 그때 생긴 병입니다. 그때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네. 막대풍선 치는 거요. 그렇죠. 그 창원이나 뭐 전주나 이런 데 가면 꽉 차요. 그럼 맞아요. 이게 막 두드리면 이게 정말 40분 내내 이게 막 들려오는데 거기 막 찢어져요 귀가. 막 기마개를 하고 막 봐야 되는데 그때는 기마개도 안 하고 그냥 보느라고. 야,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 정도로 열기가 엄청났고 네, 엄청났습니다. 이게 사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는데 어제는 그냥 소문난 잔치에 뷔페를 최고급으로 차려놓은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수준 높고 퍼포먼스도 화려하고 정말 최고였어요. 네. 어제 저는 이렇게 보면서 KGC가 완승을 거두지 않을까. 최진영 선수 없어서 그리고 KGC 워낙 좋으니까. 근데 SK가 이제 균형을 잡히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접전을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SK가 이겼어요.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이제 결국에는 막판까지 접전으로 갔는데 네. 이 승부처 김선영의 이 플러터는 정말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네. 대단해요. 그러니까 김선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때 예전에 연장 3차 열두 간 상태에서 김선영 선수 47점 얘기를 안 해서 뭐 SK 팬분들한테 욕 좀 먹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운해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때 판정 논란 워낙 심해가지고 네. 그랬던 거고. 김선영 선수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어떤 업그레이드냐면 이제 약간의 변화인데 이 변화가 지금 SK의 어떤 시너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수가 데뷔할 때도 공격적인 가드였고 실제로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가드고 여기에서 뭐 이제 플러터나 여러 가지 또 운동량에 활용한 기술들을 장착하면서 이제 KBL 뭐 탑급 가드로 올랐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선수가 공격형 가드라는 어떤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승부처에서 동료들을 살리거나 이런 플레이 사실 많이 보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자밀원이와 2대2 세팅에서의 어떤 이제 팀 전체 공격을 아우르는 능력 그리고 또 자기가 해결해야 될 때는 해결사를 어제 또 아주 그냥 미드레인지에서 이 플러터로 경기를 그냥 거의 뭐 끝내버리는 모습이 이 선수는 이제는 뭐 올 때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승부처를 완전 지배를 해버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김선영 선수의 강점 일단 날카로운 돌파 그 이후의 옵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원희와의 어떤 호흡은 리그의 지금 최상급이고 뭐 역대로 통틀어 봐도 뭐 이상민, 맥도웰 거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지금 계속 근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바탕이 깔려놓은 상태에서 그 미드레인지 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뭔가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에서 세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에게 패스, 또 자신의 플로터 또는 밖으로 빼주는 킥아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한 차례씩 다 보여주면서 그냥 승부처를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선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저희가 뭐 SK는 이 코어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롤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이제 경기마다 좀 빛나는 상황이 있는데 오재현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재현 선수는 사실 이제 그게 보였죠. 이전까지는 저기 박찬희, 신명호 박찬희 계보였죠. 그렇죠. 놔두라고 놔두라고 계보였는데
이제 놔두라고 안 됩니다. 이 선수가. 네. 네. 어제도 그 승부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3점 사실 세깅으로 약간 트랩 가면서 버려두는 상황이었는데 윙에서 3점을 꽂으면서 거의 사실상 뭐 물론 이제 이게 위닝샷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한 득점이 만들어냈죠 어제. 지금 오재현 선수가 사실은 이제 KT전을 상대로 했을 때도 초반에 3점 슛 그러니까 1쿼터 3점 3개를 넣으면서 분위기를 주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KT의 수비가 급격하게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선수는 비워두는 선수인데 거기에서 그냥 빠바방빵빵 나오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게임이 승패가 많이 기울어졌었어요. 기울어졌었고 어제 그 KGC와의 경기는 4쿼터 막판에 이제 김선 선수가 빼준 3점 슛이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네,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슈팅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되면 가치가 2배 3배로 뛸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참 좋은 게 굉장히 독하고 성실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때도 사실 이제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그 이제 팀들과 이제 보통 이제 프로 팀들은 대학 팀들과 이제 여름에 연습 경기를 하면서 드래프트에 나올 선수들을 쭉 보는데 그때 이제 한양대는 이근희가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이근희를 부르려고 한양대를 불렀는데 쟤 뭐야? 그렇죠. 오지현이랍니다. 이러면서 팀들이 오지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지현 선수한테 예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리 나가기 전에 그 이제 한 1년을 진짜 독하게 몸을 다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이제 식단 바꾸고 운동하는 법 바꾸고 이러면서 완전히 몸을 바꾸면서 지금의 그 운동 능력과 탄탄한 몸을 사실 데뷔할 때부터 이 몸이 굉장히 두꺼워서 바로 수비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변준영을 맞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가천선 스스로 이제 프로에 가기 전에 이미 개가천선을 이뤘고 이번 시즌에 슈팅력이 좋아진 것도 이게 단순히 뭐 이 선수가 그냥 슛 많이 던져보고 뭐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이 선수 독하게 훈련해요. 여름에 훈련한 영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앞으로 욕심이 좀 있어서 받아먹는 이제 세깅했을 때 받아먹는 3점뿐만 아니라 본인이 뭔가 만들어내는 득점도 아마 추가할 겁니다. 조금씩 팀의 방해가 안 되는 선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욕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엔 선수의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맞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선수지만 오지현 선수의 이런 모습은 많이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비시즌 때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됐다 안 됐다는 선수들의 뛰는 움직임을 보면 좀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KGC 이근희도 그렇고 그렇죠. 이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몸이 거의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시즌이나 시즌 때나 이렇게 보면 몸이 그렇게 뭐랄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곧장 뛰어도 어느 정도 뛸 수 있다라는 그런 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독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오재현은 그렇고요. 근데 오재현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3점 슛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는 건데 이 선수의 슈팅 메커니즘이 좀 독특해요. 왼쪽으로 누이면서 이렇게 쏘거든요. 이 선수가. 맞아요. 네, 이렇게 쏘는데 이런 슈팅 메커니즘은 독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화를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비시즌 때 독하게 했고 근데 최근에는 시즌 중에는 그냥 이제 컨디셔닝 정도만 한다. 그건 이제 자기가 거기에서 가장 최적은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독특한 슈팅 메커니즘이 자기 것처럼 되게끔 저는 계속 독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3점 슛만 뚫어주면 저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연봉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수비가 되고 받아먹는 3점이 된다. 근데 수비가 아주 독하다. 이러면 이제 불안들이 다 침흘립니다. 환장합니다. 그냥 환장해요. 이런 선수 싫어하는 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재현 선수 3점 슛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그냥 다른 구단 또는 SK 다른 구단 환장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봉 많이 받으셔서 저희 이륜농구 쪽에 커피 한 잔 싸주시고. 왜 갑자기 잘 나가다. 콩고물 몇 개만 뿌려주세요 여기다가. 왜 없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해? 아유 저는 그런 거 잘 받아먹거든요. 콩고물 따주면. 오전 선수 화이팅입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라떼요. 네.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 2승 1패입니다. 이 팀 이제 연승가도 뭐 SK전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고 1위 독주 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KGC는 강합니다. 강한 게 저는 언제 느꼈냐면 최근에 수차례 느꼈는데, 그러니까 LG전에 이렇게 딱 보면서 LG가 이제
경기가 뭐 조상현 감독은 경기 전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최악의 경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 최악의 경기를 왜 하게 됐냐? KGC가 그만 강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에다가 살아난 것 같다 그랬는데 약점이 안 보여요 이 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점이 안 보이는데 SK전에서 살짝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사실 되게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제 스펠맨의 이 스타일에서 기반하는 스펠맨의 문제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땐 KGC의 어떤 불안 요소 이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KGC 동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KGC하고 얘기를 할 때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좀 인색했었고 이전에 사실 그런 저희가 이제 막 KGC에 대해서 KCC 뭐 우승 이 부분 뼈 아프죠.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전에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팀이 이제 전력 보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식스 매칭이 좀 얇아요. 김승희 감독 나가고 김상희 감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세훈 선수는 이제 여전히 잘하겠지만 정규리그에서는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스펠맨은 약간 변수였어요. 그 상황에서 변준영이 올라가고 문성곤이 올라가서 이 팀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약점은 있기 때문에 이 팀이 과연 이제 정상권에서 놀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는 3등, 4등 뭐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 팀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강점들이 있냐. 김상식 감독이 기본적으로 컨셉을 잘 정리를 했어요. 모셔널 펜스를 하면서 식스맨층의 어떤 보강 공을 많이 만져야 되니까 식스맨 뭐 배병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요. 거기에 아시아코 또 아반도가 예상 뒤에 들어왔지만 예상 이상으로 뭔가를 이제 임팩트를 줘요. 그러니까 코어가 탄탄한데 식스맨층들이 기복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지금 최강이고 이 부분은 완전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펠맨이 좀 불안하긴 한데 여기에 대릭물로 양희종이 라커룸 리더 역할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도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KGC의 승리 근본은 뭐 변준영도 있고 문성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이유 플로우 리더가 데릴 몬노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양희종이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 오세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 참들의 어떤 역할이 탄탄하게 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재능 있는 변준영, 문성곤 나머지 선수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KGC가 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100% 동감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깔고 들어갑시다. 여기에서 저희가 스펠맨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전력을 풀로 이렇게 가동을 했을 때 이 팀이 정규리그 1위를 하고 정규리그 이제 10연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강력한 어떤 힘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고전 혹은 접전 끝에 승리를 갖다 거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출력을 내는 부분에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구나. 그게 저희가 이제 스펠맨의 어떤 외곽 약점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던 거고. 근데 그걸 팀 동료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세근이 스펠맨의 약점을 알고 있고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스펠맨이 골밑에서 집중하는 플레이를 할 때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오세근이나 양희종이나 뭐 데릴몬 누나 딱 보면 농구 구단이지 않습니까? 딱 요거 좀 승부수 딱 가면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요거 요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스펠맨도 오케이 그래서 해봤는데 보니까 이 선수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위축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환 기자한테 가서 드립도 계속 날리고 좀 멘탈도 좀 이렇게 세게 하고 그냥 막 해봐, 막 한번 해봐. 에어볼 민중구처럼 박지혁처럼 막 해봐. 그랬는데 이동환 기자는 그게 잘 안 되는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죠. 저도 이제 한 스팸 하거든요. 스팸맨처럼.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스팸맨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듣고 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어쨌든 이게 선수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스펠맨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나 능력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펠맨이 되게 마른 체형이다. 빼빼로 4인방이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애초에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스트업이 안 될 선수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선수는 몸도 굉장히 묵직하고 슈터치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뛰어난 선수인데 그걸 밑에서 포스트업에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페인트존 어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라는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스펠맨이 그걸 힘들어하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규리그 운영 차원에서는 선수가 조금 더 편안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를 오히려 조금 밀어주는 그렇죠. 게 현실적으로는. KGC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KGC는 이제 그렇게 가요. 이제 그게 이제 객관적 전력이에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 그 일요일 SK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골밑 포스트에서 뭔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게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승부처 한 골 싸움일 때 SK는 지금 이제 김선현과 원희 요 두 코어가 중심으로 다른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슈팅 셀렉션 자체가 저는 이제 지난 경기, 그러니까 19일 KGC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확률 높은 슈팅을 하고 허리동에 3점 슛을 던질 때도 오픈일 때 던지고 오전도 오픈일 때 던지고 아니면 원인 플로터 또는 김선영 돌파, 즉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SK는. 그렇기 때문에 안영준이 없고 최준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GC와 대등하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여기 이제 객관적 전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플레이오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SK는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KGC는 반면에 그런 스펠맨의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흡수를 하고 간 상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 외곽에서의 그런 플레이, 그러니까 승부처에서는 뭔가 끊어주는 확실한 득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난 경기 그 SK전을 이렇게 보면 그 숨막히는 그런 승부처에서 보면 SK는 굉장히 확률 높은 공격을 하는데 KGC는 약간 뭐랄까 날리는, 그러니까 외곽에서 1대1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게 스펠맨의 그 약점을 보강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션 오펜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절체적인 승부처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의 약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걸 좀 네. 보여준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어쨌든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쟁력이 높은 팀들끼리 어떤 대결일수록 이런 이제 접전 승부처가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플레이오프는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정말 빈번해질 텐데 자 거기서 어제 같은 게임에서 KGC가 확실하게 2점 확실하게 득점을 만드는 순간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적인 뭔가가 있느냐 봤을 때 지금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KGC가 이번 시즌에 접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이게 사실 김상익 감독님이 최근에 보면 이 선수단의 뭐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가담 여기에만 풋백 득점이나 세컨 찬스 득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승부처에서 이것도 발휘가 좀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자 단기전에서는 이 레벨 높은 팀들끼리는 그런 리바운드 집중력이 서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성권의 어떤 이 공격 리바운드 굉장한 무기지만 이게 단기전에서 이게 어쨌든 상대팀도 더 알고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위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그러니까 속공 아니면 세컨 찬스 득점 이걸 제외한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2점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데 KGC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스펠맨이 이제 어떤 점퍼를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고 변준영도 어떤 스위치 수비에서 1대1 하다가 미드레인지나 점퍼를 던지는 어떤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승부차에서는 여기서 그 2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세근이 좀 젊었다면은 이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오세근도 어쨌든 지금 스타일상 약간 어떤 조직력 안에서 받아먹는 어떤 득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이 선수한테 마냥 1대1을 맡기기에는 나이도 많고 부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쪽 변준영, 스펠맨 아니면 다른 젊은 쪽에서 이 2점을 만드는 구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KGC는 그게 약간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상익 감독님이 추구하는 모션 오펜스의 한계이기도 해요. 이거는 김상익 감독님의 문제가 아니라 모션 오펜스라는 어떤 스타일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진짜 약간 고민은 진짜 필요해 보인다. 그걸 만약에 그것까지 어느 정도라도 만들어진다면 KGC는 아마 통합 우승할 겁니다. 진짜로. 맞아요. 네, 그 정도로 강한 팀이에요. 가장 높은 팀이고. 근데 이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 거기서 승부처에서는 좀 더 집중력이 높은 그런 공격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비에서 김선영 선수한테 많이 당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체백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뭔가 김선영의 움직임을 차단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많지 않았죠. 근데 그걸 이제 감춰놨는지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쓸 수 있을 건지. 근데 이제 오세근 선수였던 활동량을 생각을 하면 물론 플레이오프 때는 부활을 하고 해치를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또는 스팸에 또 그걸 해주면서 뭔가 조직적인 어떤 수비 움직임이 있어야 승부처에서 좀 더 효율적인 에이스를 스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되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숙련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KGC가 지금 멤버가 굉장히 좋고 식스맨 층들도 유의미하게 발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전력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55%다. 그러면 이제 60%로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1승 3패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는 좀 끊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요. 이원석 선수가 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조기 출전인데 지난 그 1월 22일 날 KG전에서 종아리 근육 파열이 됐고 3주 진단을 받았죠. 28일 만에 가스공사전에 복귀를 했는데 원래는 좀 더 뭐 3주 정도 지나면 복귀를 할 수 있다. 라고 봤었지만 좀 더 빨리 복귀를 했고 종아리 근육이 좀 크다고 그래요. 은석 감독 얘기는. 그래서 그 이제 부상에 대한 아직도 통증이 좀 있고 이제 브레이크 때 좀 재활이 아니고 그 계속 이제 케어를 좀 할 거라고 그러고 그 출전을 하고 난 이후에 두 경기에서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고 이원석 선수 이렇게 보면 올 시즌에 사실 이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좀 이제 파악을 한 것 같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가장 팀에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실전 감각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이고 부상 여파에서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강행한 게 이게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팀은 이원석 선수가 앞으로 이제 저는 미래 코어라고 보는데 6강 진출 자진의 상황에서 급하게 뭐 쓸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워낙 이제 팀 사정이 지금 좀 안 좋고 이제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써봤겠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나은 다음에 이원석 선수가 활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이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 이 이정현과 김실의 이 백코트 콤비의 기복이 아직도 조금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두 선수가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이 이제 플랜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팀이 이제 6강은 못 가더라도 팀 컬러의 어떤 변화 같은 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테리와 이원석이 동시에 빠지면서 골밑 수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격 좋은 이제 다라 윌리스를 갖다 데리고 왔지만 부상도 있었고 다시 들어오면서 수비에 지금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다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즌에는 어쨌든 이정현과 김실이 또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에이징 커브상 약간씩 계속 하향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나이로 인한 단점들을 이제 좀 메워주는 구조가 가야 되는데 아직 삼성이 그게 이번 시즌에 그럼 그걸 만들어 놓고 다음 시즌 맞이하는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선수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선수 영입에 대한 전략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뭐 테리를 좀 수비형 그리고 데릭슨을 공격형으로 영입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한 선수를 조금 더 쓰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이정현과 김실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1옵션 외국 선수를 수비형으로 마냥 뽑기에도 뭔가 고민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수비형 외국 선수를 뽑았을 때 달리는 빅맨 그리고 2대2가 능한 그런 빅맨을 뽑았을 때는 김실이와 이정현이 경기를 승부처에서 지배해 줄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 승부처에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힘이 있다. 수비가 그렇게 수비형 빅맨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상태에서 공격에서는 2대1을 통해서 뭔가 풀어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계산이 어그러져 버렸죠. 그렇죠. 김실아 이정현 때문인데 이제 보면 이제
이정현 선수는 슈팅 효율이 여전히 좋지가 않고 뭐 절정일 때도 좋지는 않았어서 3점 슛이. 김치래는 SK전 23점 넣었지만 유에는 부진했고 백투백일 때는 이 두 선수가 아예 벤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주전은 이호연하고 이동엽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삼성 제가 볼 땐 다음 시즌 진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테리와 데릭슨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뭐 완벽한 1옵션보다는 1.5 옵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라서 이제 바꿔 쓰는 형태로 갔는데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정현과 김치래가 얼마나 회복을 하고 부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은 골 밑에서의 어떤 탄탄함 이원석은 이제 세컨드로 가는 거고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빅맨 즉 이제 공수 겸장에 골밑 지배력을 좀 갖춘 선수 예를 들어서 마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타입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코어를 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레벨은 높지만 또 버티는 수비가 약했고 그런 단점들이 있어. 공격에서 또 공격력이 약하고 이래서 이원석이 외국 선수 수비도 하고 막 좀 도와줘야 되고 공격에서도 이정현 김치래와 2대2 작업을 무조건 선제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1대1로 뭔가 다 해결하는 선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선수들 부담이 좀 더는 그렇죠. 약간 그런 선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네. 딱 마레이가 어떤 롤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서 그 골 밑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주고 리바운드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팀 동료들과 합을 맞추면서 외곽에서의 어떤 오픈 3점 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팀 공헌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뭐 이원석 선수 돌아올 거고요. 나머지 그 전력을 좀 맞춰가지고 일단 경쟁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또 그 이후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같은 경우 주간 성적 2패입니다. 네, 순위 8이고요. 이 팀은 이제 네가 가라 6강 싸움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지금 뭐 두경민이 계속 이제 결장 중이고 조만간 복귀할 거라고 하지만 강상재도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 선수진까지 무너져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경기를 보면은 득점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5연패인데 연패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73점이에요. 네. 그리고 SK전에서 후반에 32득점이고 공격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지금. 고구마 오펜스라고 이제 저희가 붙였는데 지금 김주성 감독 대행이 감독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수비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공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선 알바노, 두경민, 강상재, 여기에 김종규, 그 두안 헤난데스를 이제 제외를 시키고 말콤 토마스를 데리고 왔죠. 즉 이제 공수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였는데 일단 두경민 나가고 그다음에 말콤 토마스 좋지가 않고 여기에 강상재까지 빠지면서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없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격력이 둔화됐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느냐 뭐 트랜지션을 강화하거나 뭔가 이제 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주성 감독 대행이 팀을 딱 맡고 나서 가져온 스타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공수가 다 불안한 상황에서 뭐 둘 다 갑자기 두 마리 토끼를 오자마자 갑자기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시즌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 훈련을 이제 팀 훈련 시간에 수비 훈련을 굉장히 빈도를 높이고 수비 조직력을 먼저 갖추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얼리 오펜스 빈도를 되게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그 릭아웃이라고 이제 수비 후에 예를 들어서 상대가 3점 던지면 그 슛을 컨테스트한 선수가 바로 상황을 보고 바로 뛰쳐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공을 잡은 선수가 그 아웃렛 패스로 빨리빨리 넘겨줘요. 이런 패턴으로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짠물 수비에 트랜지션으로 득점을 채워가면서 승리를 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놨었는데 최근에 팀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제 다 알죠. DB경 이제 한 3-4경기만 돼도 팀들 거의 다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그 팀의 스타일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얼리 오펜스 당하는 빈도가 줄고 SK전 같은 그런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 계속 나오고 세트 오펜스에서 알바노만 집중 경제 오지현이 아예 대놓고 막았죠. 이렇게 되면서 다른 쪽에서도 공격 작업을 할 선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이제 공격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DB는 이제 이 공격에서의 고민을 이 남은 라운드에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두경민 강상재가 왔을 때 분명히 이 선수 개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줄 테지만 사실 이것도 조직력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어떤 이제 견고함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은 아마 팀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또 한계가 올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진짜 이 김주성 감독 대행의 어떤 좀 뭔가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재능 있는 선수들이고 알바노나 음. 두경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백코트 진에서 뭐 리그 최상급이라고 생각이 들고 강상재도 좋은 선수고 슈팅을 그쵸. 갖춘 선수니까 이 세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2대2의 어떤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는 두경민의 1대1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강상재 이제 내외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너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격을 풀어나가겠죠. 풀어나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감독님들이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컨셉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주성 감독 대행은 수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트랜지션 좋죠. 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이제 컨셉조차도 없는 감독들이 있었으니까 선수한테 맡기는 감독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도 저 팀은 그래도 팀 컬러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좀 더 달라진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이제 어택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또 바로 또 변화시켜줘야 돼. 변화시켜주는데 이 팀 컬러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뭔가를 보충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잘 되게끔 이제 그런 것까지 계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그런 보완 작업을 사실은 이제 전희철이라든가 조동현이나 조상현 감독 대행들은 초보 감독들이지만 신예 감독들이지만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빨리빨리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지금 그래서 김주석 감독 대행이 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공격 작업이 그 알바노, 두경민, 강상재가 들어왔을 때 공격 작업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어. 근데 거기에서 보완 작업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김주석 감독 대행이 진짜 이제 감독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느냐 또는 어떤 그 정도의 한계인가 뭐 이 부분을 평가하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DB는 그 와중에 이 말콤 토마스 저희가 네. 지난주에도 이 선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김주성 감독 대행이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몸 상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 이거 내 선택 실패고 다시 교체하는 걸 고려를 하고 있는데 선수 구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냥 예기치 않은 악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콤 토마스가 비디오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에르난데스보다 좀 더 뭐랄까 그 DB에 맞는 선수에게 맞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두한 에르난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나머지 선수들과의 어떤 합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경민이나 뭐 이선 알바노나 강상재나 김주성 모두 그런 능력들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시너지가 DB가 많지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말콤 토마스를 데리고 온 건데 이 선수가 아예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랄까 예기치 못한 악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운이 따르면서 네. 지금 DB 1옵션 외국 선수가 네. 최근에 근 몇 년을 보면은 네. 되게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버튼, 오나쿠 이 완벽한 성공 사례인데 네. 그 외에는 보면은 뭐 타이릭 존스는 정말 뭐 코로나 상황에서 급하게 내려온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봐야 되겠지만 얀테 메이튼 같은 경우는 영입 당시에 타구단에서 왜 얘가 여길 와?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한 거물급이었거든요. 네. 조니 오브라이언트도 어느 정도 약간 그렇죠. 이름값이 있는 선수였고 네. 에르난데스도 말할 것도 네. 없는데 이 선수들이 다 뭔가 약점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채워주지 못하면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얀테메이트는 이제 부상 때문에 부상이 너무 많았고요. 맞아요. 예.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이제 두한 에르난데스와 말콤 토마스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선수인데 그 대체 외국인 선수 들어와가지고 뭐 나름 역할을 하긴 했었지만 약간 부족했고 에르난데스는 또 그렇고 토마스 그렇고 그 DB가 사실 이제 버튼하고 오노와쿠 두 외국인 선수의 임팩트가 너무 세긴 했어요. 맞아요. 네. 한 명은 최고의 포워드 외국 선수였고 그렇죠. 한 명은 최고의 수비형 빅맨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출전시키면 믿고 알아서 거의 하는 정말 그렇죠. 최고의 선수들이었죠.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더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DB가 이 1옵션 외국 선수가 뚜껑을 까보면 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제 DB 팬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DB가 사실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 외국 선수 스카웃에 대해서는 정말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 안 해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실패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DB가 지금 좀 쉽지 않게 됐던 게 말콤 토마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면 DB가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 이후에 근데 지금 이 1옵션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외인 시장이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심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가 20만 달러인데 뭐 40, 50%는 그런 이제 경우도 많고 그래서 DB가 어떤 외국인 선수를 들여와서 어떻게 좀 반등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